자, 형성평가 1, 1번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입니다. 기업,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과 사적 이익의 추구를 인정한다. 예, 맞죠? 개인, 기업의 소유권 인정하고,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정부가 하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되겠죠.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때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예, 이건 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 비겁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을 쓰시오. 16세기 절대왕정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정책으로 금은학을 확보하여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여기 이제 힌트가 상업만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대외교육에 힘쓰면서 민간 경제에 깊이 개입했다 돼 있었죠. 이건 이제 상업만을 했으니까 중상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기억 내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봐라 이 뜻인데, 자, 무엇은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 술, 빵 등의 판매자가 베푸는 친절이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갈 말은 국부론을 쓴 사람은 애덤 스미스이고, 각 개인은 무엇에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고 했다. 예, 이처럼 그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예, 이게 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게 가격 기부 이렇게 가도 표현합니다. 이제 효율적인 배분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1920년 중반까지 큰 호황을 누린 것처럼 보였으나 필요한 제어의 양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유효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 정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호황의 거품이 터지고 말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가 폭락은 그 후 끝도 모른 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이 빠졌다. 이 역사적 사건은 경제 대공황이죠. 경제 대공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 경제 대공황 이후란 뜻이죠.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사익을 추구해야 된다. 간섭 없이 해야 된다는 건 자유방임주의죠. 대공황 이전의 사상입니다. 국가가 상품을 생산하기보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중상주의, 유통이 상업이죠. 중상주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상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해야 한다. 이것도 중상주의죠. 그죠?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경기 조절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의 일정 부분 개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기 조절이 이게 불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복지정책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정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합친 것이니까 혼합 경제 체제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이죠.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적인 위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독점은 이거는 틀린 말인데 이것도 자유방임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모든별 조사 내용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모둠에 16세기에 유럽에서 태동한 자본주의,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고, 중상주의 정책이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이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죠. 18세기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성립, 이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죠? 자유방임주의의 의미와 자본주의의 발달.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거대한 독점 기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쇠퇴.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될 때까지가 자본주의가 쭉 이렇게 성장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쇠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고도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극에 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모드르게 좀 틀렸습니다. 자, 가라를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입니다. 자, 가봅시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므로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인데 이게 이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민간경제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복지국가가 출현하고 정부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죠. 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큰 정부론. 이건 좀 작은 정부론입니다. 그 다음 아동 노동의 착취, 도시 빈민 발생 등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게다가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다. 대공황 직전에 자본주의 고도화죠, 그죠? 자본주의의 고도화 이게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바로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게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 생산을 통한 이윤에 중점을 두고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면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또한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받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를 이게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면 처음에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나타나고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독점 기업이 나타나서 경제 대공황이 오죠. 이 대공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큰 정부론에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죠. 근데 또 너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니까 지나친 시장을 비판하면서 다시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했고 현재 오면 또 이제 신자유주의도 비판받으면서 새로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라다나가가 되니까 라다나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사태 이후 등장한 자본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되어 있습니다. 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 가격이 상승했다. 그죠?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은 물가 상승과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물가가 상승하고 불황을 스태그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겪게 되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정부를 빠지고 다시 기업이 알아서 하는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게 됩니다. 작은 정부로는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그 신자유주의 주장이 바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세계화. 지금 우리가 세계화, FTA, 자유무역을 확대하면 이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로 벌어간 서구 산유국에다가 무역을 하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부는 규제하지 말고 완화하고 복지는 하지 말고 공기업은 민영화시키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비효율과 경기 불황을 야기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정부론입니다. 이것도 맞고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이 빈부격차는 자유주의를 하면 결국 심화되겠죠. 그래서 완화가 들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 디귿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방안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방안. 자, 봅시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는 생각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고려해야 하겠죠. 포기하는 가치 이게 뭐죠? 이게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포기하는 가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선택에 따른 만족이 포기한 것보다 작도록 해야 한다. 선택한 만족이 포기한 가치보다 커야겠죠. 작도록이가 틀렸습니다. 크도록 해야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같다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그죠? 편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편익이 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답은 티글 리얼이 되겠네요. 네. 자, 갑과 을을 소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갑은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두 권의 책 중에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고 서점으로 갔어요. 두 권의 책은 모두 동일한 호기심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편익이 같습니다. 그죠? 같다. 그러면 편익이 같을 경우에는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두 책 중 하나가 할인을 하여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책을 먼저 사기로 했습니다. 네, 비용을 적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갑은 했습니다. 예. 자, 을은 한 달 전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비행기 표와 호텔 등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였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이미 지불한 줘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물 비용이죠.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거. 이 아까워서 아픈 몸을 끄고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결국 건강이 더 악화되어 여행 내내 병원 신세를 졌어요. 외국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데서 병원 신세를 졌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쓰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선 비합리적이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자, 1번 같은 편익과 비용을 값은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선택을 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값은 같은 비용이라면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 같은 편익이라면 적은 비용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틀려 있습니다. 예. 어른 편익과 기회비용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했다. 예, 틀렸고요. 어른 매몰 비용을 포기함으로써 포기를 하지 않았죠. 매몰 비용 때문에 고려해가지고 합리적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각각 어른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선택했다. 갑은 했는데 어른 안 했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사례에서 동진 씨가 여행을 떠날 때 기회비용은 얼마냐? 기회비용 구하는 겁니다. 동진 씨는 이번 겨울 휴가를 맞이해서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100만 원입니다. 약 5일간 갈 예정이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5일 동안 쉬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빵집은 하루에 30만원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회비용 계산할 때 기회비용은 일단 명시적 비용, 눈에 보이는 비용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암묵적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을 더합니다. 이거는 포기함으로써 이제 지불하게 된 비용이죠. 명시적 비용은 정확히 눈에 보이는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이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하루에 30만원 곱하기 5, 3, 5, 15 150만원이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그러면 250만원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냥 100만원 밖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0만원에다가 손해를 떠나면서 150만원을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로 내가 지불한 비용은 25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이제 5번에 250만원이 되어 있네요. 250. 자,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면 사람들은 고용과 노후의 불안 때문에 현재의 만족감을 위해 소비를 하기보다 미래에 대비하여 절약을 하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개인들이 절약과 저축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약의 역설입니다. 그죠? 절약의 역설. 잘 살아보겠다고 절약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더 경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면 소비가 이제 없으니까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고용을 줄이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입니다. 그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뭐냐? 이 얘기예요.
1번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개인 간의 이익을 충돌하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무관지문, 관계없는 무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지 않거나, 내가 이제 열심히 절약했는데 사회 전체 효용이 커지지 않는 경우이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죠. 그죠?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것도 이제 여기가 관계없죠.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관지문입니다. 개개인의 만족감이 커지면 사회 전체 효용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뭐 이거는 한계가 아니겠죠. 이거는 틀린 말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편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예, 이것도 이제 본문과 관계없는 무관지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무관지문이고 관계 있는 지문이 2번이 되겠습니다.